매물은 31평형 30층으로 매매가는 9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자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에 모은 돈을 다 합쳐 3억을 마련했고 부모님 도움 2억, 나머지 5억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했습니다. 한 달 만에 같은 단지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심지어 호가 시세는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준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 부부는 새 가구와 고급 가전제품들을 구입하며 집을 꾸며나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죠. 기흥의 주상복합 아파트 샀는데 벌써 1억 넘게 올랐어. 그러던 어느 날 준혁 씨는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리 없어. 준혁 씨의 집은 얼마까지 떨어진 걸까요? 그리고 떨어진 집값은 다시 올랐을까요? 2021년 초 30대 중반 신혼부부인 이준혁, 최수연 부부는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4년 차 전세로 살던 20평대 오피스텔은 점점 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계획하며 더 넓고 안정된 집에 대한 열망이 커졌죠. 이제 우리도 진짜 내 집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준혁 씨가 수연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집주인이 전세금 올릴지 눈치 보는 거 이제 지쳤어. 우리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부부는 용인 기흥구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를 주목했습니다. 기흥역 초역세권, 신축 단지의 상권까지 완벽한 입지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기였죠. 용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당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와 수원, 화성 등 인근의 산업단지로 인해 꾸준히 유입되는 젊은 직장인들, GTX 개통 계획과 기흥역 주변 개발 호재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죠. 부동산 뉴스는 연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로 거래량 최대, 기흥역 역세권, 지금이 마지막 기회, 이런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인은 수도권 접근성과 개발 호재로 장기적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준혁 씨는 부동산 앱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매매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신축의 역세권이니까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수연 씨도 동의했습니다. 실거주도 되고 투자 가치도 있겠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싸질 거야. 부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물은 31평형 30층으로 매매가는 9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자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에 모은 돈을 다 합쳐 3억을 마련했고 부모님 도움 2억, 나머지 5억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월 이자는 약 10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어. 전세 살면서 매번 오르는 전세금보다 낫지. 준혁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2021년 중순 부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직후 용인 부동산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 만에 같은 단지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심지어 호가 시세는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부는 환호했습니다. 우리 진짜 잘했어. 한 달 만에 1억이나 올랐잖아. 시장의 열기는 부부의 자신감을 부추겼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샀을 텐데. 준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 부부는 새 가구와 고급 가전제품들을 구입하며 집을 꾸며나갔습니다. 준혁 씨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타이밍을 잘 잡았구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죠. 기흥의 주상복합 아파트 샀는데 벌써 1억 넘게 올랐어. 용인은 역시 대박이야. 모두 부러워했고 부부는 실컷 투자 이야기를 했죠. 그중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동산도 소개해주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기흥역 주변 신축 아파트의 호가는 점차 하락했고 실거래가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지 1년 반 만에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준혁 씨는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리 없어. 하지만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 같은 단지의 매물이 6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9억 9,500만 원에서 3억 가까이 하락한 셈이었습니다. 어떻게 6억 9천만 원이야? 우리가 산 가격보다 3억이나 낮아졌다고? 준혁 씨는 침묵한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는 기흥역 주변 과열이었다. 신축도 하락은 면치 못해 이런 글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인 시장은 단기 과열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GTX 호재도 아직 멀었고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인들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너희 집 괜찮아? 요즘 용인 집값 많이 빠졌다던데. 수연 씨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최근 과소비했던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 수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혁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때 너도 좋아했잖아.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져?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이자가 조정됩니다. 월 이자가 208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준혁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추가 부담이 너무 커. 하락장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매일같이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새로운 거래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에서 7억 2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부의 매매가보다 2억 7,500만 원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쌀 때 샀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준혁 씨는 답답한 마음에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때 너도 사자고 했잖아. 나만 잘못한 거야? 수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원망했고 대화가 줄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꿈의 공간이 아니라 부담과 스트레스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고통은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서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연 씨는 밤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뒤지며 낮은 거래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친구는 전세로 버티다가 더 싸게 샀어.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준혁 씨는 그런 아내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는 다들 오를 거라고 했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부부는 점점 사소한 일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부부의 불화를 증폭시키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신혼 후 첫 우리집이었지만 새 집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뚝 끊겼고 매물이 쌓여가면서 가격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가계부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월 고정 지출은 대출 이자 208만 원, 관리비 25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보험료와 통신비 등으로 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수연 씨의 프리랜서 수입은 불규칙했고 준혁 씨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부부는 외식을 완전히 끊고 주말 쇼핑도 멈췄습니다. 부동산 앱은 더 이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7억짜리 매물 나왔다고 하면 나 미칠 것 같아.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에서 6억 9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가격보다 3억이나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앱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점에 샀나 이게 말이 돼? 수연 씨는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더 신중했어야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전세로 더 살았을 거야. 2025년 초 용인 부동산 시장은 소폭 회복되었습니다. 같은 단지 매물이 8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여전히 부부가 계약한 9억 9,500만 원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수연 씨는 네이버 부동산을 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다른 동에 8억 매물 또 나왔대.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싸게 산 거지? 준혁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수연 씨는 강의 일을 늘리려 했지만 일감이 줄어들며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준혁 씨는 야근을 늘렸지만 늘어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부부는 점차 현실에 적응해갔습니다. 시세는 여전히 8억 중반선에서 머물렀고 부부의 매매가는 손실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아파트 시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다투는 것도 지쳤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수연 씨는 영어 과외를 새로 시작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었고 준혁 씨는 회사에서 승진하며 월급이 소폭 올랐습니다. 이자 부담은 여전히 컸지만 전세 만기 걱정 없이 안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전세 살던 때 생각하면 집주인 눈치 안 봐도 되는 게 제일 좋아. 수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주말마다 단지를 산책하고 역 근처를 구경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준혁 씨가 베란다에 서서 기흥역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로 다투면서 힘들었지만 이 집은 우리 삶의 시작이잖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수연 씨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집이 우리를 무너뜨릴 뻔했지만 지금은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어. 이준혁 최수연 부부의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의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용인 기흥구 구갈동의 신축 아파트는 여러 호재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호가가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6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부부는 9억 9,500만 원에 매수하며 실거주와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지만 시장 하락, 과소비, 금리 인상으로 재정적, 정서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하락장 속 부부의 갈등은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시장은 변덕스럽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서둘러 매수하고 하락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릴 걸 이라는 후회가 뒤따릅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집이 단순히 자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집은 시세 하락으로 재정적 부담을 주었지만 전세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주었습니다. 과소비와 갈등은 교훈이 되었고 부부는 더 신중한 재정 관리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다짐했습니다. 용인 부동산 시장은 GTX 개통,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수원 및 화성 인근의 산업단지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기흥역 주변 신축 아파트는 젊은 직장인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며 단기간에 수억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시장은 급격히 하락했고 역세권 신축 아파트도 6억 9천만 원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5년 현재 용인 부동산 시장은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흥역 주변 아파트의 거래가는 8억 중반선으로 반등했지만 2021년 고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용인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접근이 적합하다고 조언합니다. GTX 개통과 반도체 사업지 개발 이후 교통 인프라까지 개선되면 가격 회복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용인 기흥구 아파트 매매가는 2024년 대비 약 10% 회복했으나 여전히 2023년 고점 대비 20-30%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근 시작된 부동산 규제 정책들로 인해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을 살 때 중요한 것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가 아니라 이 집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동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진영 씨는 올해 48세로 평택에서 샤브샤브 전문 식당을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 이수지 씨는 46세로 식당에서 주방과 매출 관리를 도맡아 했죠. 샤브샤브는 부부가 함께 일군 사업입니다. 둘 사이에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딸 은서가 있습니다. 부부의 식당은 신선한 재료와 특제 소스로 입소문이 나며 주말이면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임대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땀 흘린 덕에 부부는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내는 월세와 불안정한 임대 생활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진영 씨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만의 자산이 없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수지 씨도 동의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안정적인 수익원이 필요해. 어느 날 딸 은서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 친구들은 다 좋은 데 사는데. 그 말은 부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진영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투자할 때가 됐어. 평택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야.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률이 은행보다 훨씬 낮다는 소문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였습니다. 주변 식당 주인들이나 손님들이 평택은 이제 동탄처럼 된다. 상가 하나 사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라고 입을 모았고 부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식당 운영으로 모은 돈이 4억에 가까워지자 진영 씨는 수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부동산 해볼까? 식당 말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생기면 은서 대학도 걱정 없을 거야. 수지 씨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 평택이 이렇게 뜨는데. 부부는 부동산 앱을 뒤지며 상가 매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고덕신도시 주상복합단지 1층에 위치한 스타벅스 상가를 소개받았습니다. 스타벅스 건물주가 되는 건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죠. 진영 씨는 쉬는 날이면 스타벅스에 앉아 책을 읽는 걸 좋아했고 수지 씨도 스타벅스를 좋아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큰 브랜드는 절대 망하지 않아. 월세 걱정 없이 평생 수익 낼 수 있을 거야. 중개인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전국의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며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건물주에게 월세처럼 지급하는 구조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매장은 월 매출의 14%를 상가 소유주에게 주는 계약이었고 고덕 신도시의 활발한 상권 덕에 매출이 꾸준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주상복합단지 1층에 자리 잡은 스타벅스는 평일인데도 입주민과 주변 직장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긴 줄을 선 손님들, 커피 향이 퍼지는 분위기에 진영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라면 매일 사람들로 가득할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매물이야. 수지 씨도 동의했습니다. 은서가 대학 갈 때까지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비싸게 팔면 돼. 하지만 매매 가격을 듣고 부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이 들어선 상가 전체가 24억 원이었죠. 식당으로 모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24억? 이건 너무 무리야. 그냥 포기하자. 수지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영 씨도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현실을 인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 스타벅스 매장은 원래 나눠져 있던 상가 3개 호실을 연결해서 만든 거예요. 전체를 사는 대신 1개 호실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8억이고 월 수익은 전체의 33%만 받는 형태로 계약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부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8억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덕 신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을 보니 개발붐으로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었고 스타벅스라는 강력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니 리스크가 적어 보였습니다. 진영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우리도 스타벅스 건물주 되는 거야. 수지 씨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리하더라도 이건 할 만한 투자인 것 같아. 부부는 모아둔 현금 3억에 담보대출 5억을 받아 1개 호실을 8억에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진영 씨는 상가의 창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타벅스 주인이야. 식당 말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생겼어. 수지 씨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가 가격도 계속 오를 거래. 계약 후 몇 달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스타벅스 매출이 꾸준히 오르면서 월세 수익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월 300만 원 정도 들어오던 수익이 4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수익률은 6%가 넘었죠. 부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금 흐름이지. 평택이 뜨니까 스타벅스도 같이 오를 거야. 진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지 씨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 스타벅스 상가 계약했어. 매출 비율로 돈 들어오는데 브랜드가 워낙 강해서 걱정 없어. 은서도 친구들에게 이거 스타벅스 우리 엄마 아빠 거야 라며 자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부부는 식당을 마감하고 집에서 차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 수익으로 식당 확장하거나 또 다른 투자해볼까? 그 시절 부부의 삶은 희망과 안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가 시세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계약 후 몇 주 만에 같은 평형의 상가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개 사무소에 들러 물어보니 고덕 신도시 개발로 더 오를 거예요. 그리고 스타벅스 입점 상가는 프리미엄이 더 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영 씨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팔면 벌써 1억 이익이야. 하지만 아직 멀었지 한참 오를 거야. 유튜브에서 평택 부동산 영상을 보니 고덕 신도시는 삼성 효과로 폭발적 성장이라는 제목이 많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넘쳤습니다. 스타벅스 상가는 절대적이야. 그리고 평택은 이제 시작이지. 부부는 자신들에게 되뇌었습니다. 우린 단기 투자로 산 게 아니야.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려고 산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이 상가 덕분에 노후에 일을 안 하면서도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욕심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불안 소식이 매일 쏟아졌고 평택 상권도 서서히 위축되었습니다. 처음엔 남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스타벅스는 브랜드라 괜찮아. 게다가 임대료가 매출 비율이니까. 수지 씨가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출 자체가 급감한 것이었습니다. 배달 서비스가 확대되고 각종 프로모션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타벅스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면서 부부가 받는 수익도 급락했습니다. 최고 수익 시절 400만 원이던 월세가 200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진영 씨는 통장 내역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매출이 왜 이렇게 떨어져? 수지 씨는 스타벅스 앱과 뉴스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달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타격받고 있어. 그리고 프로모션으로 마진도 줄고 있는 것 같아.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여러 호실을 연결한 상가는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팔기 어려워졌습니다.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분양된 호실 하나만으로는 신규 대출이 어렵다네요. 그래서 전체를 사려는 사람만 찾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고덕신도시 주변에 스타벅스 매장이 새로 생기면서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진영 씨는 쉬는 날 매장 주변의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비슷한 평형의 상가가 7억에 나온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상가는 위치도 좋은데 왜 이렇게 싸게 나왔지? 수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5억 대출이 이제 짐이야. 우리가 너무 무리했던 걸까? 2024년 여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스타벅스 매출은 최고점에서 30% 이상 하락했고 부부가 받는 월세는 이자를 겨우 감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운영하던 식당 매출도 줄어들었습니다. 부부는 식당 마감 후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는커녕 이자와 월세마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수지 씨는 은서 입시학원을 하나 더 보내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영 씨는 식당에서 늦게까지 손님을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식당이라도 잘 돼야 할 텐데 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지 씨도 우울했습니다. 스타벅스 건물주 꿈이 이게 다야. 그날 밤 진영 씨는 은서가 자는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상가를 산 후 수익으로 좋은 대학에 보내주려고 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가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평택 상권은 아직 바닥 아니다. 공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영상이 넘쳤고 커뮤니티에서는 스타벅스도 이제 끝났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지 씨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다 영원히 대출만 갚다 끝나는 거 아니겠지? 진영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가를 산다는 건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의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운영의 피로를 벗어나 안정된 삶을 꿈꾼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부부를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2025년 8월 부동산 앱을 확인해보니 고덕신도시 비슷한 상가가 6억 5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8억에 산 부부의 상가와 조건이 비슷했습니다. 손실은 1억 5천만 원. 더 충격적인 건 그 금액에 나온 상가들도 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영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세 하락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계속 버텨보자. 팔아도 손해고 수익이라도 조금씩 들어오니까. 진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체념할 수밖에 없었죠. 부부는 상가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습니다. 평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자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상가 수익은 줄었지만 식당 운영으로 버틴 결과 샤브샤브집의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이 생기면서 어려워졌지만 신선한 재료와 좋은 서비스로 기존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부부는 고정 지출을 줄이고 식당 운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변에 우리 스타벅스 건물주예요 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영 씨는 어느 날 상가를 지나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거 괜히 산 걸까? 그때 안 샀으면 어땠을까? 실제로 평택 고덕신도시의 상가들은 2021년 삼성효과로 가격이 폭등했지만 2025년 들어 매출 하락과 대출 규제 강화로 시세가 30% 이상 하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락한 가격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비슷한 주상복합 상가가 2021년 10억 원대에 거래됐던 게 2025년 7억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근처 지제역 주변의 상가도 2022년 7억에 분양했던 상가가 2025년 5월 5억대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상가들을 산 많은 사람들은 평택은 산업단지라 상업용 부동산은 무조건 오릅니다. 브랜드 입점 상가는 안전자산입니다. 이런 말에 이끌렸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확신이 가득했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팔지도 못하고 높은 이자만 갚으며 버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앞서 살펴본 부부처럼 유명 업체와 계약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낫죠. 공실로 유지되는 상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실패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값은 하락했지만 삶은 계속되었죠.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규제가 심해지고 있고 스타벅스처럼 브랜드 매장이어도 매출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죠.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어떤 업종을 임차하고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올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30대 후반의 지훈 씨네 부부는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 성산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며 쌓은 노하우로 애월에 정착한 지 2년 만에 검색만 하면 나오는 유명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숙소 제주의 밤은 애월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인테리어와 맛있는 음식과 와인 그리고 루프탑이 어우러져 20대 30대 청춘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숙소는 성수기면 예약조차 하기 힘들었고 비수기에도 꾸준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3층 건물을 임대해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3층 주인집에서 거주하며 1층과 2층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2년 단위로 건물 전체를 월세로 임대해서 숙박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부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투자자와 서울 수도권 외지인들이 몰려들며 애월읍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부부가 임대로 운영하던 건물 근처 땅값은 2년 만에 가격이 2배로 뛰었고 식당이나 카페, 어딜 가도 부동산 이야기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점점 더 강하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 건물이 매매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매하려는 손님이 있어서 건물을 보러 와도 되겠냐는 연락이었죠. 그렇게 손님들과 부동산 중개인이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부부가 인테리어를 잘 해놨기 때문에 매물을 본 손님은 곧 계약할 것처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자 부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꾸민 건 우린데 건물 주인만 좋게 생겼네. 돈 좀 모아서 이 건물 사려고 했는데 아쉽다. 얼만지 물어나 볼까? 부부는 곧장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2021년 8월 제주 애월의 건물 가격은 15억의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부부는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사기엔 너무 비싸다. 대출은 얼마나 나올까? 요즘 법인 사업자 내시면 건물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해요. 그때 보셨던 손님들도 거의 다 대출로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매매 가격이 15억이니까 잘 받으면 11억, 12억까지도 대출 가능합니다. 이미 은행에 감정평가도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소식에 부부는 매수 의향을 밝히고 은행에 대출 한도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이미 해당 건물에서 숙박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도 상당했고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1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물 임대료와 대출이자를 계산해보니 건물을 사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았죠. 여보, 우리가 이 건물 사자. 대출이야 벌어서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돼. 남한테 주기 너무 아까워. 그들은 이 건물이 사업과 주거를 넘어 자신들의 노력과 꿈이 담긴 공간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건물주와의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건물 옥상과 마당 보수 작업도 흔쾌히 받아냈죠. 항상 지내던 공간이었지만 빌려서 쓸 때와는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매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처 토지가 21억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인근 땅값이 치솟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기뻤습니다. 제주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거웠고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는 애월읍이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라 불리며 투자 가치가 높다고 떠들썩했습니다. 부부는 이 집이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노후 자산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수진 씨는 가끔 부동산 앱을 열어 주변 건물과 토지 시세를 확인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녀는 투자로 산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 산 거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지훈 씨 역시 숙소 손님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며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건물은 단순히 집과 사업장이 아니라 꿈과 안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가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숙박 사업이 잘 되고 있었기에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며 유지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 제주도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죠. 숙소 운영 비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청소업체 금액도 급격히 뛰었고 음식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숙소의 가격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비수기에는 예약이 두세 팀 이하로 잡히는 날도 생겼습니다. 늘어난 생활비와 줄어든 수입은 부부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11억 5천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부동산 카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고 유명 연예인 등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어 중개업소에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요즘 제주 부동산이 많이 식었어요. 금리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수진 씨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거래 금액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세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2023년 초 인근 건물이 11억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부가 건물을 매수할 때만 해도 그 건물의 시세는 14억 정도였는데 최근 3억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거였죠.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건물을 샀을 때의 설렘과 숙소가 매일 만시를 기록했던 때를 떠올렸지만 이제 그 기억은 불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주변의 숙박업소들이 줄줄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시세를 확인하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숙소 운영은 여전히 어려웠고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부부의 통장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수진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이 잠든 후 옥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다 뷰가 한때는 꿈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건물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 지훈 씨는 숙박 어플 예약 처리를 마치고 돌아와 아내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위로의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손님들의 저녁 파티를 준비하다가도 이따금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 지훈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자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훈 씨는 야간에 숙소를 점검하며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 갚느라 평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제주가 천국이라던 게 다 거짓말이었어. 부부는 저녁 식사 중에도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TV에서 제주도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제주도 물가 폭등으로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좌절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주 생활을 자랑하던 그녀는 이제 후회와 자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지? 이제는 좋은 척도 못하겠어. 지훈 씨는 숙소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쌓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가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사업에 집중이 안 돼. 우리 꿈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지훈 씨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나도 후회해. 하지만 어쩌라고. 그들의 관계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밤이면 옥상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건물을 계약했을 때의 설렘을 떠올렸습니다. 숙소를 성공시키겠다는 다짐.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섣불리 사버렸어.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2025년 8월. 시장은 약간의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제주도 관광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출 이자가 조금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수진 씨는 부동산 앱의 기록을 보며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락은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옥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냥 가격은 있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건물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숙소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부부는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예약과 리뷰 관리를 통해 슈퍼호스트가 되었습니다. 손님은 조금씩 늘어났고 매출도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무관리, 청소, 픽업, 음식 등 파트를 세분화하면서 유지 비용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우리 건물값 얼마야?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어느 날 옥상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 괜히 산 걸까? 안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이 건물에서 웃고 울고 고민하고 숙소를 운영하며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시세는 하락했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제주도 에어릅의 3층 건물은 2021년 8월 15억에 거래되었지만 주변의 숙소 매물이 늘어나고 수익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토지 그 자체로의 가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 실패 사례는 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상업용 모든 영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를 예로 들면 서귀포시의 한 고급 빌라 단지는 2021년 10억대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현재 7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2020년, 2021년 뜨거운 열기를 띠었지만 금리 인상과 관광 수요 감소로 빠르게 냉각되었습니다. 에어릅은 한때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2022년 말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2025년 들어 일부 지역에서 회복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규제가 강화되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주 부동산 시장이 2025년 하반기에는 저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주공항 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일부 지역의 토지 시장을 자극했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부의 기대와 달리 빠르게 변했습니다. 제주도는 무조건 오른다. 바다뷰는 안전자산이다. 이런 말에 이끌렸던 부부의 선택은 확신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팔 엄두도 못 내고 대출 이자를 갚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투자 실패를 만회하려 노력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지훈 씨네 부부처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재를 버텨내고 어떤 미래를 계획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사서 하락했더라도 그 공간이 가족에게 의미 있는 터전이라면 그것은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정말 혹한기입니다. 요즘 새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오를 거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코 다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 매물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죠. 먼저 박종현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현 씨는 2022년 말 인천 송도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때 송도는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바이오 클러스터, GTX 같은 개발 호재가 쏟아지던 곳이었죠. 박종현 씨는 새 아파트니까 입주 후 프리미엄이 붙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전용 84타입을 8억 9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어차피 계약금만 내면 됐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니까 로또 당첨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025년 입주가 다가오니 호가 시세는 분양가보다 8천만 원가량 낮게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넘치고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죠. 결국 박종현 씨는 손해를 보고 내놨습니다. 하지만 8천만 원 싸게 내놨는데도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얼마나 더 싸게 내놔야 계약될까요? 박종현 씨는 새 아파트라는 맹신 때문에 입지와 공급량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송도처럼 개발 붐이 일던 지역은 2021년, 2022년 땅값이 폭등하면서 건설사들이 영끌로 땅을 사서 분양가를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작부터 거품이 끼었죠. 둘째, 정부의 627 대출 규제예요. 6억 이상 대출을 제한하니 영끌하던 매수세가 뚝 끊겼어요. 국토교통부 데이터로 2025년 8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서울은 78.2% 감소, 경기 64%, 인천 57%예요. 이 규제는 원래 고가 아파트 타깃이었는데 중위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시장 전체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6억 대출이면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음에도 매수가 끊겼다는 건 사람들이 더 큰 대출을 기대하며 영끌 모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커지니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새 아파트마저 마피가 붙는 상황입니다. 이제 박종현 씨 사례와 비슷한 인천 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사례들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사례들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또 다른 투자자 최민지 씨는 인천 서구 검단 지역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2026년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검단 신도시 개발과 지하철 연장 호재로 기대가 컸죠. 최민지 씨는 전용 84타입을 5억 4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새 집이라 프리미엄이 최소 2억은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가격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씩 낮은 마피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럼에도 거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개발 호재만 믿었는데 오피스텔을 계약한 게 실수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주변 입주 물량이 꽤 많고 요즘 오피스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상승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례의 원인을 더 깊게 파헤쳐보죠. 검단은 서울 통근 중심이라 입지가 좋은 편인데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전매 제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검단 순살자이 같은 건물 붕괴 이슈로 투자 수요가 급격히 위축됐죠. 또 최근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전망으로는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센 상황입니다. 거래가 안 되면 던지기 시작해서 급매물이 늘 수 있죠. 또 정부 규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출 규제에 세금 규제 카드까지 꺼내든다면 빠른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민 씨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이편한 세상 헤이리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5월 입주를 시작했고 파주의 여러 호재를 기대하며 분양받았죠. 전용 84타입의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8월 현재 거래가가 3억 5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대비 8천만 원 이상 마피죠. 심지어 22층 고층 매물도 이 가격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영민 씨는 새 아파트라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외곽 입지를 과소평가한 실수라고 후회했어요. 이 단지는 1057세대의 최고 25층인데 평당 분양가 1천만 원을 조금 넘긴 금액대였지만 하락폭이 컸어요. 파주 사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일자리가 부족한 외곽 지역의 조정세가 뚜렷해요.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평택, 안성, 파주, 의정부, 양주, 광주 같은 곳들이 미분양이 많고 가격 하락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평택은 미분양 소화가 빠르지만 공급 과잉으로 여전히 어렵죠. 삼성 호재가 있지만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보면 최근 평택의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연 씨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인근에 자이르네를 분양받았습니다. 2024년 말 입주한 신축으로 1호선, 2호선 환승 역세권이라 인기 있었죠. 총 143세대 규모예요. 분양가가 전용 43타입 기준 8억 중반이었는데 지금 7억 중반대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9천만 원인 상황이죠. 김수연 씨는 서울 신축이니까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큰 실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단지는 최고 경쟁률 266대 1이었는데 지금 마피 1억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아파트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기존 집을 판 돈에 대출을 끼워서 상급지로 가려는 심리가 강한데 이게 막혔습니다. 대출 규제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2021년, 2022년 분양붐 때 건설사가 비싸게 땅을 사서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공급 절벽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서울 사례로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씨는 이곳을 분양받아서 비슷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단지는 2025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전용 80타입이 분양가 1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4천만 원 마피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총 497세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인데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서울조차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트 레뷰도 비슷합니다. 202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0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는 10억 4천만 원 선으로 마피 5천만 원입니다. 7호선 천왕역 역세권인데 현재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도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분은 초역세권이라 믿었는데 시장 한파를 무시한 실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천 쪽의 추가 사례로 인천 작전동의 할라비발디를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권에 6천만 원의 마피가 붙었습니다. 인천은 연수구부터 계양구, 서구까지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줄면서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담보대출의 한도도 줄어들면서 하락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의정부나 파주,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단지들에서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씩 하락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고분양가, 공급 과잉, 대출 규제, 일자리 부족입니다.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빠지면서 대표적인 하락 사례가 될 수 있죠. 정리하면 2021년, 2022년에 분양한 단지들이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당시 건설사들이 땅을 비싸게 사기도 했고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분양가에도 투자자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요가 적은 곳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에 따라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시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1년 초 민수씨는 미사 신도시의 준신축 아파트 84타입을 13억에 매수했습니다. 계약 직후 시장은 그의 선택을 증명하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불과 3달 만에 같은 평형이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호가는 무려 15억까지 치솟았습니다. 13억에 산 게 신의 한 수였어. 15억까지 갔던 거 봤지? 곧 20억도 가능할 거야. 집값이 오르자 민수씨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모임 자리에 나갈 때마다 부동산 얘기를 하며 자랑했죠. 그러나 2023년 중순 민수씨는 부동산 앱을 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대체 민수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4년 전 민수씨와 그의 아내 지연씨는 그동안의 전세 생활을 뒤로하고 하남에 내 집 마련을 결심했습니다. 민수씨는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쌓아온 자산을 바탕으로 더 넓고 쾌적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남은 한강을 끼고 있는 도시로 교통도 편리하고 개발 호재도 많아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괜찮아 보여. 서울 접근성도 좋고 한강도 가까워 당연히 오를 거야. 민수씨는 아내 지연씨에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씨는 약간 망설였지만 민수씨의 열정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라면 정말 기회일지도.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도 많으니까. 민수씨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다니며 하남의 아파트를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미사 신도시 지금 완전 핫해. 작년에 10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13억 넘었대. 게다가 개발 호재도 많아서 더 오를 거야. 민수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사 신도시는 한강을 따라 펼쳐진 신도시의 매력,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건 기회야.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거야. 결국 민수씨는 2021년 초 미사 신도시에 2016년식 아파트 84타입을 13억에 매수했습니다. 계약 직후 시장은 그의 선택을 증명하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불과 3달 만에 같은 평형이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호가는 무려 15억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사 후 민수씨 부부는 미사 신도시에서의 삶에 푹 빠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걷는 산책로, 단지 내에 잘 관리된 조경,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여기 정말 살기 좋아. 서울보다 훨씬 여유롭고 공기도 맑아. 지연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씨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 확인하며 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13억에 산 게 신의 한 수였어. 15억까지 갔던 거 봤지? 곧 20억도 가능할 거야. 집값이 오르자 민수씨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자랑하며 GV80을 리스로 구입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여보, 우리 좀 더 여유롭게 살아도 돼. 집값이 이렇게 올랐잖아. 이 정도 소비는 괜찮아.
민수 씨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지연 씨는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민수 씨의 낙관적인 태도에 휩쓸렸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집값이 계속 오르면 문제없겠지. 그들은 주말마다 미사 신도시의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즐겼고 아이를 고급 영어학원에 등록해줬습니다. 민수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지금 좀 써도 나중에 다 메꿀 수 있어. 하지만 2022년 중반 이후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미사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조정기야. 신도시에다가 인근에 한강까지 있는데 금방 회복할 거야. 그러나 2023년 중순 민수 씨는 부동산 앱을 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9억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4억 가까이 하락한 가격. 민수 씨는 뒷목이 뻐근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신도시에 한강까지 가까운데.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며 매물을 확인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미사 신도시 이제 끝났다. 금매 나와도 안 팔린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고 민수 씨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소비의 후유증이었습니다. SUV 리스비와 해외여행 할부금, 게다가 대출 이자가 매달 빠져나가며 가게는 점점 옥죄어왔습니다. 민수 씨는 자만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돈을 쉽게 썼을까? 지연 씨는 민수 씨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처럼 아이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거나 한강변을 산책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남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우리가 여기 투자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 살기 좋으려고 온 거지. 민수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이 집은 우리 자산의 전부야. 퇴직금에 대출까지 끌어다가 산 거라고. 게다가 우리가 쓴 돈들 다 집값이 오를 거란 믿음 때문이었잖아. 민수 씨는 속으로 후회했습니다. 왜 하필 그때 샀을까? 왜 비싼 시세를 보고도 망설이지 않았을까? 그의 눈에 보이는 건 신도시가 아니라 낡아가는 아파트 시설물과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 그리고 줄어드는 통장 잔고뿐이었습니다. 2024년 말 시장은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민수 씨가 매수했던 아파트는 11억대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13억 매수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팔아야 하나? 민수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이 12억 중반에 나와 있었습니다. 12억 중반이면 나쁘진 않은데.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지연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파는 거 어때?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손실 좀 줄이면. 지연 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기억나?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우리도 여유롭게 살자고 했잖아. 그때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지금 돈 때문에 이렇게 초조해하는 거야?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 씨의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 우리 여기 살려고 온 거였지. 투자하려고 온 게 아니었어. 2025년 봄 미사 신도시의 한강변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전히 아파트 시세는 매입가 13억에 미치지 못했지만 민수 씨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집값 오르든 말든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아. 한강 나들이 다니면서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게 더 소중해. 민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게 우리 삶이야. 민수 씨는 최근 부업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옆에서 응원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마케팅 고수잖아. 그 경험 살려서 부업하는 것도 좋지. 어느 날 저녁 민수 씨는 오랜만에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84타입 11억 8천에 거래됐네. 좀 올랐어.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 민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마음이 편해. 2025년 현재 민수 씨 부부는 여전히 미사 신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걷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매수가보다 낮지만 그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사 신도시는 최근 몇 년간 개발이 계속되며 새로운 상권과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부동산 뉴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집값은 뭐 오르면 좋고. 현재 하남 미사 신도시는
2021년 최고점 대비 약 20-30% 하락 후 2023년 말부터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수가 대비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미사 신도시는 특히 한강변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학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실거주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가 지속될 경우 대출 부담이 커지며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특성상 대부분의 단지들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특정 매물의 단기적인 가격 급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사 신도시의 중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 한강변 프리미엄, 그리고 지속적인 개발 호재로 인해 점진적인 가격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규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의 사례처럼 미사 신도시는 투자와 실거주 목적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와 단기 차익을 기대한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목적이라면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해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 목적이라면 개발 호재와 수요를 살펴보면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떤 지역은 반등하고 어떤 지역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동산이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앞으로 부동산은 끝난 걸까요? 최근 정부가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등하던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죠. 여러 가지 엇갈린 정책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도 있습니다. 복덩이TV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올바른 정보만 쉽게 정리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결국 매매가 7억에 서울의 15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오른 가격이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매매가 7억 중 4억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변동금리가 2% 초반으로 매우 저렴해서 부담 없이 큰 액수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산 아파트의 같은 면적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단번에 5천만 원 상승. 이게 정말로 오르네. 그녀는 3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에 황홀했습니다.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웠다니.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자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부동산을 지나면서 종이에 적힌 금액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대체 얼마가 적혀 있었을까요? 2021년 서울의 오피스텔에 살던 37세 지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며 고된 비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침대 위에서 유튜브 영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신고가 기록, 끝없이 오르는 가락동과 문정동, 송파구 멈출 줄 모르는 고공행진, 하나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와 항공사 동료들도 다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지우 씨와 같은 연차의 민영 씨는 1년 전 매수한 송파구 아파트가 벌써 3억이나 올랐다며 부동산 시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민영 씨의 말에 지우 씨는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월세 120만 원 오피스텔에 살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30대 중반의 지우 씨가 모은 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적금 1억 9천만 원, 주식 6천만 원, 부모님께 증여받은 5천만 원. 승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꽤 많은 돈을 모았지만 치솟는 서울 집값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강남 투자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성공담과 커뮤니티의 상승론에 휩싸인 지우 씨는 점점 더 강렬한 투자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송파구 구축 급매, 문정 대단지 매물, 대출 잘 받는 방법. 머릿속은 온통 부동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지우 씨는 송파구 문정동의 한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봤던 매물을 실제로 보려고 찾아갔던 거죠.
인근에서 유일하게 15평 매물이 있었고 단지 규모도 1000세대를 넘었습니다. 중개사는 그녀를 보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송파에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없어요.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8억까지 올라 있을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깔끔하게 인테리어된 집 내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 주인분이 얼마 전에 인테리어 하신 거라서 손볼 곳도 없어요. 바로 들어와서 사시면 됩니다. 지우 씨는 지인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매매가 7억에 문정동의 15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오른 가격이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매매가 7억에 담보대출로 4억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변동금리가 2% 초반으로 매우 저렴해서 부담 없이 큰 액수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서명을 마치고 나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우 씨는 먼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던 친구들에게 계약 사실을 알렸고 곧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집에 놀러온 친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지우야, 드디어 강남 3구 입성. 이제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네.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침내 성공한 사람들의 리그에 합류했다고 믿었습니다. 2021년 12월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우 씨가 산 아파트의 같은 면적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단번에 5천만 원 상승. 지우 씨는 비행 대기 중에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오르네. 그녀는 3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에 황홀했습니다. 월급 외에 자산이 이렇게 빨리 불어날 수 있다니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유튜브 알고리즘은 지우 씨를 부동산 콘텐츠의 세계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울 송파 대출 당겨서라도 사라.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 끝없이 추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상승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 지우 씨는 그런 영상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택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경매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청약? 이제 나한테 필요 없어. 난 이미 서울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녀는 이제 집을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인생 성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그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투자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최고야. 대출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지.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감탄했고 지우 씨는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지우 씨의 변동금리는 4.6%로 치솟았고 월 이자는 1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월급으로 감당이 가능했지만 생활비를 아껴가며 버텨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한 친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영끌은 진짜 위험하다던데. 너네 괜찮아? 지우 씨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곧 내리겠지. 강남은 안 떨어져. 불안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글만 골라서 읽었습니다. 또 호갱 노노와 지역 카페에서도 상승론에 대한 내용만 봤죠.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불안이 잠시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TV를 켜면 매일같이 부동산 하락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3년 초 현장 분위기가 궁금했던 지우 씨는 계약했던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고객님,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곧 오를 거예요. 기다려보시죠. 하지만 금매 종이에 적힌 금액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15평 금매 5억. 7억에 샀던 아파트가 5억에도 안 팔리는 상황이었죠. 오를 거라고 믿음을 갖고 버티던 지우 씨는 몇 달 뒤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에도 들렀습니다. 요즘 저 아파트 얼마나 하나요? 혼자 살 거라서 15평 정도면 충분해요.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금매로 나온 매물이 하나 있긴 한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시세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1층 매물이었지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 앞이 캄캄했죠. 집으로 돈 벌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집이 감옥 같아요. 그녀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필라테스 대신 집 앞 산책로, 배달 대신 집밥. 하지만 월급은 이자 납부일마다 증발했고 카드 할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부터 강남권 금매가 소진되며 빠르게 시세를 회복했고 송파구 시장도 급상승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소형 평형의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지우 씨의 아파트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5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손실은 1억 8천만 원. 시세는 언젠가 오를 거야.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 지우 씨는 여전히 부동산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갭 투자와 같이 레버리지 투자는 양날의 검입니다. 금리가 낮을 땐 기회지만 상승기엔 치명타가 될 수 있죠. 또 호가 시세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호가가 계속 올라도 실제 매수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남 3구라는 입지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빠르게 회복하고 정고점을 넘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단지들은 다 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 사례 말고도 서울 송파구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 잠실 송파 부동산은 강남 3구에 입성하려는 수요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아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장에서의 최고가를 돌파한 곳들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같은 송파구인데도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곳들은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지금부터 송파구의 하락 아파트를 확인해보고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송파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파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동아한가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95년식 782세대 최고 18층의 아파트입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인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한강뷰는 도로 쪽 북서향 매물이고 로얄동은 101동으로 공원과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높은 편이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1월 7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2년 만에 6억 9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3층 매물이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4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101동 1205호 매물이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조망과 층수가 좀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1동 12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3층 매물입니다. 101동 고층 매물이 시세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101동 10층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14억 7천만 원 대비 3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고 전세 4억 9천만 원의 세입자가 거주 중이기 때문에 현금 6억 8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파인타운 3단지를 보겠습니다.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입지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단지는 30평형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9월 평균 8억 9,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2년 만에 6억 3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21년 9월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305동 8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매매가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8층 매물이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307동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총 9개 부동산에 내놨는데 거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2억 7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에는 하락 이후 반등을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지만 정고점을 이미 돌파한 곳들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전략을 세우기도 좋습니다. 먼저 송파구 시세를 이끌고 있는 단지들을 보겠습니다. 잠실 3대장과 잠실주공 5단지, 장미아파트, 또 신천동의 파크리오,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가락동 헬리오시티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그 입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급매물은 나오자마자 소진되고 거래 금액도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의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기준 낮은 가격순으로 나열해보면 21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저층 매물들인데 20억을 넘고 중층 이상 매물은 평균 23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송파에는 재건축 단지들도 많은데요. 잠실주공 5단지부터 아시아선수촌, 올림픽 선수 기자촌, 그리고 올림픽타운까지 규모가 큰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올림픽타운이 시세가 가장 저렴한데요. 여기도 가장 저렴한 매물이 18억 중반을 넘습니다.
거래 현황을 쭉 살펴보면 하락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전고점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송파에는 이렇게 시세가 높은 곳들이 있는 반면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문정역부터 장지역까지 이어지는 라인과 가락시장역부터 오금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가까운 곳에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청약을 노리거나 갭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송파에는 앞서 살펴본 최상급지 아파트 단지들과 빌라 다가구 밀집 지역 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도 있습니다. 거여마천과 위례신도시, 또 장지동과 문정동 그리고 가락동의 구축, 마지막으로 방이역 주변 재건축입니다. 먼저 거여마천입니다. 송파 중심 생활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괜찮은 가격대의 신축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센트럴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로 자차로 서울 출퇴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물론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체증을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 정도 입지면 충분히 좋습니다. 20평대 아파트로는 송파 꿈의 그린과 송파 더 센트레가 있고 조금 더 큰 평형을 원하시면 위례 송파 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가 있습니다. 좀 더 송파 중심지랑 가까운 게 좋은 분들은 8호선 장지역 인근을 보시면 좋은데요. 송파 파인타운과 파크 하비오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가든파이브를 포함해서 주변 상업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들이 가락동에 있는 가락 금호와 가락 쌍용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인데요. 보통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실거주하기에도 괜찮은 입지입니다. 잠실 주공이나 장미 아파트는 어렵지만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이역 인근을 보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이동 대림과 현대 아파트입니다. 물론 이 지역도 최저가가 17억 중반부터 시작해서 가격대가 높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송파에서 갈아타기로 생각하시는 곳은 헬리오시티와 파크리오, 좀 더 나가면 잠실 엘리트인데요. 요즘은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대출 7억, 8억에서 10억은 기본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갈아타기 전략을 쓰고 계신데요. 하지만 최근 대출 한도를 6억까지 제한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송파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앞으로 오를 지역을 선점하고 싶다면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노후 주거지역이지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기존의 거여마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면서 새로운 시세를 형성할 걸로 보입니다. 거여마천 다음으로 주목하셔야 하는 곳은 장지동인데요. 장지동 중에서도 장지역 인근 송파 파인타운 단지들과 위례 신도시 단지들입니다. 지금 이 인근에 누적된 매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 급매물을 잡기 쉽다는 뜻입니다. 거여마천 지역의 재개발 매물과 송파 장지동의 파인타운 그리고 위례 단지들의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송파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